북한이 어제까지 닷새 동안 모두 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에는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한미일 3국의 대잠수함전 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전망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닷새 동안 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모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더라고요. 이거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큰 틀에서는 당연히 연합훈련, 특히 그 미국의 항모 전단이 온 것에 대한 그런 반발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건 이전과는 다르게 저는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전에 북한이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도발을 최대한 삼가했습니다. 예.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라는 것은 미국이 한국한테 투사할 수 있는 이런 전략 자산 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전단이 항공모함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핵 잠수함도 들어오고 거기에 핵 타격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항모 전단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 번도 도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이 첫 사례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은 지금 3번을 연속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은 이게 나름대로 좀 심각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발사 시간대도 우리가 평소에 좀 알던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전에 좀 새벽 시간대 많이 쐈잖아요. 어제와 그제는 저녁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고 예. 쏜 장소도 다 달랐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쏜 게 뭐 KN-23이라고 네. 불리는 이 이스칸데르급이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발사하는 거고 뭐 어제 그 밤에 발사한 거는 이게 KN-24라는데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미사일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게 네. 일단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실전 배치가 됐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것은 보통은 개발 단계에서는 낮에 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개발이 완료됐으면은 전장 환경에 맞춰서 쏘는 거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 보면은 뭐 밤이 될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여러 시간에 맞춰서 쏜 거고요. 장소가 다른 데서 쏜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 자신들의 그 핵 미사일을 탐지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텔이라고 불리는 이동형 발사대를 움직였는데 예. 사실은 북한이 텔을 뭐 한 200개까지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보통 미사일을 쏠 때 기만 활동을 합니다. 예. 여러 군데서 텔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한미 정보 자산이 그것을 보는 게 식별을 하더라도 그게 어렵죠. 어디서 거기서 움직일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한 것은 또 확실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만큼 자신들은 핵을 완전히 보유하고 실전 배치되고 타격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전략 자산이 들어와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한 성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일종의 그 어떤 발전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전술적인 목표가 있었죠. 물론 이 미사일들이 함정을 공격하는 미사일은 아니고 지상 목표를 공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국 증원군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이제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곳을 다 자신들이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KN-23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한국이나 미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능력을 과감하게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에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다시 돌아가자마자 또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큰 목표는 역시 항공모함.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이 영해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2017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물론 북한이 이 모든 것에 자신들의 빌미를 제공을 했죠. 올해 3월 24일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깨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이 거기에 반대급부로 늘 얘기하는 게 미국이 전략자산이나 연합훈련을 하지 말아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전략자산이 그래서 2018년까지부터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미국.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늘 주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 능력을 그렇게 보여준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나서 해리스 부통령 오고 사실 한미일 지금 조금 전에 보도 나왔습니다만 연합훈련까지 있으니까 예.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대응 차원에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어제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대북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건 예상했던 거랑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강한 편이었나요? 한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 정권의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강한 메시지가 나왔죠. 북한은 악랄한 독재 정권이다. 예. 그리고 만연한 인권 침해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사실 떠나고 나서 북한이 쏜 거에 대해서도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연계돼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얘기를 했죠. 네.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네. 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DMZ를 간 것도 이것을 일종의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예. 얘기했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모든 범위의 군사적 능력으로 한국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바이든 대통령 지난 5월 20일에 왔을 때 DMZ를 안 갔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위 인사가 간 것이고 DMZ에 간 것 자체가 당연히 북한과 가장 최전선에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발언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직접적인 반응이 지금 나온 거는 아니죠? 아직은 공식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행동으로 자신들은 보여주고 예. 있다. 그 미사일을 쏘므로써 해리스 부통령이 얘기한 거나 항모 정단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 그런 그 공동 훈련의 모습에도 자신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줬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취재 기자도 전해드렸고요. 한미일 3국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년 만에 열리는 거라고 하는데 그 동안에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들인데 일단 한일 관계가 매우 안 좋았죠. 2018년부터 계속 안 좋았고 지금도 좀 전에 보도 나왔습니다. 이제 우길기를 든 과연 일본의 그런 군함들이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느냐. 물론 이건 영해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예. 공해상에서 움직인 거든요. 두 번째는 2018년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상 한미 간의 연합훈련도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규모가 축소되고 그리고 외부에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 형태로 했는데 거기에 일본까지 온다라는 네. 것은 사실상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럼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미 훈련과 한미일 훈련의 차이가 꽤 크다고 좀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한미일 훈련이 신경이 쓰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미만 하더라도 북한보다 확실히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특히 일본이 이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잠수함 그 작전 능력이 가장 뛰어난 국가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북한이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이거 계속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얘기하고 또 3,000톤급 잠수함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직 진수는 안 됐고. 네. 근데 왜냐하면 이 잠수함이라는 것은 핵을 개발하는 국가들이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일종의 종결자 같은 네. 겁니다. 잠수함에 핵탄도 미사일을 장착하고 들어가면 이것을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 능력이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가장 그 능력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P3C 초계기가 있어야 네. 되는데 한국은 16대가 있는데 일본은 100대가 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넓은 바다에서 잠수함을 참는 데는 많은 국가들이 같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또 능력이 있는 일본의 협력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죠. 최근에 그 북한이 말씀하신 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다음 도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럼 곧 SLBM 발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SLBM의 모형은 보여줬습니다. 북극성 4와 북극성 5인데요. 둘 다 상당한 사거리를 갖고 이제 당연히 핵탄두를 탑재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 네. 번도 아직까지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당연히 그걸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작년 1월 8차 당대회 때 8차 당대회라는 건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기구고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지시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예. 언젠간 하겠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북한의 기술적인 수준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 핵실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보 당국은 만약에 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 한 11월 초
사일을 예상을 했거든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그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10월 16일부터 그 중국에서 20차 당대회, 이건 뭐 시진핑 주석 사면임에 매우 중요한 시기고 예. 그 즈음을 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라는 고강도 도발은 좀 삼가할 가능성이 네.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중국도 굉장히 불편해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1월 7일 현지 시간으로 11월 7일이 미국 중간 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중간 선거 때 이런 도발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주목도가 커질 수 있다는 그렇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뭐 우리 국정원 발표가 어떤 그 내부 정보를 갖고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인 북한의 준비 상황, 정치적인 맥락, 상황을 놓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국정원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일종의 북한에 대해서 경고, 억지 효과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2월 14일을 딱 못 박아서 그날 러시아가 침공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 그날이 맞았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안 했거든요. 특히 북한도 한국이나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의 도발의 날짜를 특정하면 되도록이면 그날을 피합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카드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억지 효과를 노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그럼에도 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핵실험 얘기가 올해 꾸준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준비가 다 됐다는 평가도 많았고요. 지금 북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뭘까요? 시점을 좀 생각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 3월 24일 모라토리움을 깬 게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효과를 볼 만한 사건이었는데 그게 사실상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거에 비해서 그건 이제 미사일을 쏜 거기 때문에 예. 그거에 비해서 핵실험은 1990년대 이후에 북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 아까 말씀드린 11월 7일 중간 선거를 즈음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걸 통해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자신들이 확실한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 또 하나는 북한 지금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도 보면은 내부 사정이 안 좋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얘기들이 꽤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최강 고강도의 도발을 하고 그 다음에 국면을 전환하는. 그러니까 북한의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봤던 어떤 전형적인 행동의 형태죠. 이른바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국면을 전환하는 형태. 이제 그런 면에서도 7차 핵실험이 하나의 북한 방점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또 핵실험 얘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 그 의미와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